안녕하세요. 권구현 작가의 단편소설 폐물 낭독해 드릴게요. 먼저 작가 소개를 드리면 권구현 작가는 1902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조선지광에 시조 6장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을 했죠. 소설보다는 주로 시조나 소품, 단곡 등에 힘을 기울였고 하층 계급의 빈궁을 소재로 사회체제에 대한 반항의 감정을 담은 경향적인 작품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1927년에 간행한 시집 흑방의 선물에는 단곡과 시조 등 모두 97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아나키즘 운동에 참여해서 1928년 이향과 함께 아나키즘 잡지 문예광을 내기도 했고요. 이광수와의 친분으로 흥사단의 국내 단체 동호회의 기관지 동광에 평론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단편소설 폐물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 춘식은 모 신문사의 신문 배달원입니다. 때는 몹시 춥고 눈 내리는 서달 금음,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라서 신문 지면이 평소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 비지땀을 흘리면서 배달을 마친 것이 거의 밤 11시가 다 되어서죠. 그에게는 지금 5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의 부족분을 연말이라고 며칠 전에야 겨우 받게 된 것입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그는 이 돈으로 배불리 먹고 마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갈비를 뜯고 이제 2차로 술집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거리에서 춘식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춘식은 결국 그 사람을 따라서 어느 곳에 가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직접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구현 작가의 단편소설 폐물 낭독해 드릴게요. 때는 1924년이 마지막 가는 눈 날리고 바람 부는 서달 금은밤이었다. 나는 11점이나 거진 다 되었을 무렵에야 겨우 석간 배달을 마치고서 머리에서 발등까지 함부로 덮인 눈을 모자를 벗어 툭툭 털며 종각 모퉁이를 나섰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치가 떨릴 만큼 몹시도 추운 밤이었건만 그때의 나는 김이 무럭무럭 날 듯한 더운 땀을 흘렸던 것이다. 두렵건대 직접 체험자가 아닌 독자로서는 이에 대해서 좀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여느 때 같으면 아무리 석간 배달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6점이나 혹 7점이면 끝이 나지만 다 아는 바와 같이 내일은 새해 첫날이다. 그러므로 신문 페이지 수는 여느 때에 3배나 늘어서 4페이지 일매였던 것이 오늘에 한해서는 12페이지, 장수로는 석 장이나 된다. 이것을 신문사 자체로서는 신문의 체면상 혹은 신문 정책상 또는 전례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다고 하겠지만은 판에 박힌 듯한 그 인원을 가지고서 이만한 것을 만들어내자면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시간도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 사이에서 죽는 사람은 사원 이하 직공과 배달부들이다. 나는 비교적 배달 구역이 좁으니까 신문 부수도 140, 50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 밤만은 이것의 세목, 즉 450여 매다. 그러니 나같이 약한 체질은 견디기 힘들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종로 네거리라고 하지만 서달 금음날 밤이니 때가 때라 그런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도 사나운 탓인지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별로 없다. 너저분한 점두 장식으로 세모 바겐세일을 표방하는 각 상점에는 젊은 점원들만이 쥐구를 수직하는 고양이처럼 움츠리고 조는 듯이 앉았을 뿐이다.
함부로 널려있는 흐릿한 전등불 아래에 열 십자로 툭 터진 큼직한 거리는 빌대로 비어있다. 으르대는 눈보라만이 그 위를 한판 출 뿐이다. 보기만 해도 역정이 날만치 둔하게 끌려다니는 전차와 제법 난치하며 두 눈을 부르대며 내달리는 자동차, 어느 요리집으로 가는지 오는지 싶은 꾀죄죄한 인력거 같은 것은 이따금 오고 가지만은 엄청나게 울부정 내려치는 이 눈보라 앞에서는 도리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들이 많지 너무나 사람이 적고도 가엾이 보였다. 배꼽 같은 눈송이가 뺨에 턱턱 붙을 때면 미상불 맵차운 괴로움도 없는 것이 아니로돼 천지를 뒤집어 엎는 듯한 이 웅장한 자연현상을 볼 때는 두 팔을 벌리고 가리고 합치며 뛰놀고도 싶었다. 만일 이 자연현상 이외에 다른 사실이 내 눈앞에 이처럼 이 형세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의 이 심장은 어떠할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한한 신비적 감흥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대로 길게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차차 땀이 들어가면서 발끝으로 손끝으로 등끝까지 저릿저릿 숨어오르는 추위를 느끼게 된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은 보다 더 큰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되려니와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포켓에 든 5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를 그대로 길게 못 서 있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포켓에 손을 넣어 그 돈을 다시 한번 만져보며 종각 뒷길로 몸을 들어 세웠다. 그것은 우선 춥기는 고사하고 뱃속이 출출한 김이라 다친 놈이나 좀 하자는 생각이었다. 나는 본디 술을 좋아하였다. 좋아한다기보다 많이 마셨다.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양치 않고 마신다. 그러나 월급이라 할지 품삯이라 할지 한 달에 쭉 해야 겨우 30원 남짓 받는 돈을 가지고 그나마 혼자 같으면 모르지만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합해서 모두 세 식구가 목숨을 이어가는 내 처지로는 이만하면 무던하다 싶을 만큼 술량을 한꺼번에 채워보기는 고사하고 단 몇 잔씩이라도 이때 놓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운이 좋아야 한 달에 두서너 번, 그것도 달력을 부어가며 먹게 되는 것이다. 이 5원으로 말해도 그렇다. 내게 웬 눈먼 돈이 5원은 그만두고 단 50전인들 들어올 리가 있으랴? 그렇다고 신문사에서 제법 연말 수당금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시신문사에 배달부가 된 지 벌써 햇수로는 3년째라도 아직까지 연말 수당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 수당은 고사하고 월급도 제때에 잘 주지 못하는 신문사라면 말 다 한 것 아니냐? 이 5원도 2달 전부터 월급 속에서 밀려오던 것을 그야말로 연말의 덕택으로 이달 월급과 한꺼번에 겨우 받은 것이다. 이 돈을 마저 보탠데도 살림하기에 부족할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것 한 장 있어도 못 살기는 마찬가지니까 짐 한 장 부수는 셈들이라 생각하고 우물쭈물하며 어머니를 속이고서 따로 제쳐놓은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올해도 마지막 가고 하니까 남들처럼 요리집에 가고 기생집에 가는 대신에 막걸리나 한 잔 톡톡히 하고 신맛지나 오래간만에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을 주먹에 쥔 지가 사흘째나 되었지만은 쓰기가 아깝기도 하거니와 쓸 용기도 없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내 누이 동생은 17에 몇 해 동안 전매국에 다닌 탓에 지금 폐병에 걸려서 누운 채로 약한 첩도 변변히 쓰지 못하고 꼬치꼬치 말라있다. 60이 넘은 어머니는 남의 바느질 품팔기에
안질과 요통이 나서 신음 중이다. 그 외에도 머리 아픈 궁한 잔소리를 더하면 무엇하랴. 어쨌든 이런 생각에 짓눌려서 차마 손에 내들지를 못하였다. 나도 못나기 짝이 없는 인간이거니와 생각해보면 원통하고도 분한 마음이 가슴에서 용솟음친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신문사 속만 보더라도 같은 신문사에 정문을 드나들면서도 사원들은 이름도 모를 값진 양복을 쑥쑥 빼입고 망년회니 무슨 회니 하며들 줄창 요릿집으로만 인력거를 타고 다니시는 모양이지만 배우지 못한 탓으로 다리품만 팔아먹고 사는 나 같은 놈의 신세는 1년 12달 내내 벼르고 별러서 신정오입 한 번 하자는 것도 돈을 쥐고서도 차마 엄두를 못 내니 이게 기막힌 노릇이 아니랴. 그래도 전애들은 툭하면 이놈의 세상 하면서 자기네 생활 불안을 부르짖는다. 자기네 발밑에 또 나 같은 인간이 꾸물꾸물 살아있는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근로는 사회 문제니 노동 문제니 무엇이냐고 뒤떠들어도 그네들은 손발이 뽀얀 고급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들이다. 어쨌든 그네들도 넉넉지 못한 월급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음 날은 삼수갑산을 갈 망정 당장에 있어서는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지낸다. 그렇게 생활 불안을 외쳐도 배불리 먹고 옷은 톡톡히 입고 다니는 것이다. 돈 없고 집도 없이 단칸 세방으로 굴러다니는 이 몸, 끼니도 제때 잊지 못해서 허덕이는 이 몸, 신문사 마크 붙은 퍼런 한 땡 하나로 유일한 윗옷을 삼고 다니는 이 몸에 비해 보면 얼마나 전애들의 생활이 고급적이며 귀족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가 내 자신의 생활이 가련하다기보다도 무엇인지 모르게 전애들의 일절 행동이 밉고 괘씸한 듯도 하였다. 주먹을 부르지고 이 땅이라도 한번 힘껏 구르면서 땅이 꺼지든 주먹이 부서지든 때려보고 싶었다. 나는 막걸리를 거듭 4대싸발 마시고 나서 벌건 화로에서 지글지글 익는 갈비를 들고 우두구둑 쥐어뜯었다. 무엇보다도 살점을 물고 잡아 흩으면 쭉쭉 찢기는 것이 더욱 상쾌하였다. 그리고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는 것도 바로 그 무엇을 설친하는 것처럼 고소한 생각이 나면서 짐짓 이가 바득바득 갈리도록 씹고 씹었다. 막걸리만으로는 배가 너무 부를 듯해서 이번에는 약주로 옮겼다. 나는 다른 안주를 섞어서 새로운 몇 잔이나 마셨는지 온몸이 확 풀리며 관자놀이가 욱신욱신할 때야 젓가락을 놓고 회계를 따졌다. 5원짜리 지폐를 내고 4원 25전을 받았으니까 잔수로는 아마 15잔이나 마신 모양이다. 술이란 얄궂은 물건이다. 그놈이 몇 잔 들어가니까 고슴도치처럼 오그라들던 마음이 술렁술렁 풀리며 봄처럼 유창해진다. 아니, 이것이 혹 나의 본성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주위 환경에 얽매일 대로 얽매이고 밟힐 대로 밟혀서 함지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직이라고는 잠시도 펴보지 못하는 몸이니 지금 이렇게 바로 해방이나 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뿐한 것은 이것이 참으로 내 본성의 발로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아니, 나의 본성보다도 차라리 인간의 본성일는지 모른다. 자, 이제는 신맛질을 갈 차례다 하고 속으로 빙긋 웃으면서 담배를 한 개 붙여들고 술집을 나섰다. 눈은 아까처럼 많이 오지는 않지만 바람은 불고 땅은 하얗다. 나는 허리춤에다 두 손을 찌르고 얼마쯤 흥분된 조자로 소담스럽게 쌓인 눈을 터벅터벅 밟으면서 다시 오던 길을 거쳐서
전차 정류장으로 향하였다. 마침 내가 종각 뒤를 거진다 왔을 때였다. 저만치 뚝 떨어진 왼편 골목에서 무엇인지 새까만 물건이 동그라니 뭉쳐서 앙금앙금 기어오는 듯 하더니 나를 보고서는 얼른 발자국을 멈추며 담 모퉁이로 살짝 그림자를 사라뜨리고 만다. 나는 처음에는 무엇인지 상상치를 못하였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선 채로 그곳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이상한 것은 그쪽으로는 아무데도 갈 길이 없는데 그 괴물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물론 다른 짐승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으로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보고 피할 리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는 호기심이 번쩍 나면서 그리로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도적놈의 손에 무슨 흉기나 들리지 않았나 싶어서 와락 달려가 볼 수도 없었다. 나는 담을 한 손으로 짚으면서 가만가만히 발을 그 편으로 옮겨 놓았다. 발자국을 옮겨 놓을 때마다 빠득빠득 눈 밟히는 소리에 도리어 무슨 죄나 진 것처럼 조심을 하면서 그곳을 거진다 갔을 때 퉁퉁퉁 소리가 급작히 나면서 발서름질을 한다. 야, 이놈 한번 해볼 판이로구나 하면서 나는 졸지에 공분심이나 나는 것처럼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름질에 숙련된 두 다리를 뽐내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여기서 나는 더할 수 없는 정복자적인 우월감을 느꼈다. 도적놈은 불과 몇 칸 못 지나서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붙들고 보니까 불과 10서너 살쯤 된 더벅머리였다. 전등불 없는 좁은 골목이라고는 하지만 희게 쌓인 눈빛의 반사로 그의 꼴을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다. 윗도리는 손등을 푹 내려덮는 다 낡은 검정 학생복을 걸치고 아랫도리는 무릎과 발목이 벌건이 드러난 회색 홑고이를 입었다. 발은 눈 속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만 남은 헌 양말장만 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왼팔에는 무엇인지 구수한 김이 약간 나는 듯한 것을 검정보 같은 데다 둘둘 말아서 꼭 끼고 있다. 내 요놈 왜 달아나니? 나는 덜미를 붙든 채로 딱 한 번 호령을 하였다. 누가 달아난단 말이에요? 더벙이는 발발 떨면서 나를 한번 아래 위로 흘겨보더니 몸을 뿌리치려 하면서 도로 질문을 한다. 요놈아, 나를 보고 지금 안 달아났어? 댁을 보고 내가 왜 달아나요? 추우니까 다름질 쳤지. 왜 사람을 붙들어요? 또 한 번 몸부림을 친다. 뭐가 어쩌고 저째? 나는 안 놓치려고 더 힘있게 쥐면서 이렇게 얼러붙였다. 그러나 내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잠깐 떠올랐다. 아니 뭐가 어째요? 네 요놈 무엇을 도적질했니? 아니 내가 도적질하는 거 봤어요? 안 보면 몰라? 요놈 봐라. 너 그 가진 것이 뭐니?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요놈아 바로 말해. 경치기 전에. 공연히 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러면 좀 놓아요. 이번에는 좀 울음 섞인 듯한 목소리로 몸을 뒤틀면서 악착스럽게 말을 한다. 요런 간 큰 녀석, 요놈아 바로 말 못해? 나는 따귀를 한번 붙였다. 그러나 차마 힘껏 때릴 수는 없었다. 아이고 왜 때려요? 더벙이는 내 손이 지뺨에 철썩 붙자 몸을 움찔하면서 선뜻 그곳을 만지고는 나에게 바로 대들듯이 까만 주먹을 푹 내밀면서 부르짖는다. 이 목소리는 분명히 목을 잘리는 듯한 반역의 소리였다. 나는 의외로 놀라면서
요 녀석 대담하구나 하였다. 나는 건성으로라도 한 번 때리면 겁이 나서 지 죄목을 자백할 줄로 알았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뜻밖의 나의 수단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헤스칸이 여윈 갸름한 얼굴에는 반항에 타오르는 빛이 떠오르면서 반들반들 빛이 나는 듯한 세모진 두 눈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송곳 끝처럼 날카롭게 나의 얼굴을 탁 쏘는 듯하였다. 나는 그 기운에 눌린 듯이 얼른 머리를 숙여서 발발 떨며 지금까지 반쯤 내민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그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시선을 겨드랑이에 꼭 끼고 있는 보퉁이로 옮겼다. 그까짓 것을 바로 말 안 하면 지금 경찰서로 끌고 갈 텐데, 그 보퉁이에는 도대체 무엇을 훔쳐넣었니? 바로 말해. 실상 나는 더 캐묻기에는 스스로 마음이 괴로웠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도 어째 좀 구구한 노릇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그 보퉁이를 좀 빼앗아 보려 하였다. 더벙이는 얼른 두 손으로 그 보퉁이를 힘껏 껴안으면서 안 돼요. 내가 뭘 어쨌다고 경찰선이 무엇이냐 한단 말이오? 하고는 또 나를 노려본다. 어쨌다고가 다 뭐니? 도적놈이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굵게 고쳐서 더벙이의 말을 턱 받아 꺾으며 덜미를 두어 번 흔들었다. 더벙이는 아무 말 없이 목이 마르다는 듯 마른 침을 두어 번 삼키고는 나를 그대로 말끔히 바라본다. 나도 마주 바라보았다. 더벙이를 잡고 있는 나의 손은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는 듯이 발발 떠는 그의 진동에 의해서 같이 떨리었다. 더벙이는 두어 번 맑은 코를 훌쩍훌쩍 들어마시더니 소매를 들어서 얼굴을 가리며 흑흑 흐느끼며 약간 소리를 내서 운다. 그것은 아마 최후의 절망을 부르짖는 울음일 것이다. 약한 자여, 최후의 문제를 울음으로 해결하고 마려는가? 나는 조련이 가엾은 생각이 나서 그대로 놓아보내려 할 때 내 뒤에서 무슨 소리가 저만큼 덜커덕 나면서 차차 그것이 가까이 들리는 줄을 깨달았다. 이 순간에 나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상상하며 휘돌아보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순사였다. 나는 갑자기 더벙이의 어깨를 툭 치며 순사, 이렇게 말을 귀에 넣어주었다. 더벙이는 벌써 알아챘던지 내 말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흘끔 내 뒤를 바라보더니 황망한 듯이 울음을 제꺼덕 그치며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고 달아나려 한다. 나는 놓지 않으려는 듯이 더 힘껏 잡아 누르며 아까보다도 더 민속한 소리로 예, 가만히 있어 하고는 얼른 또 뒤를 돌아다 보았다. 순사가 무슨 눈치나 챈 것처럼 모양숭한 그림자로 도깨비처럼 껑충껑충 이쪽을 향하여 온다. 예, 아무 소리 말고 이리로 따라오너라. 나는 귓속말로 더벙이를 주의시키면서 얼른 어깨를 끼고서 순사 오는 편을 마주 향하여 발을 옮겨 놓았다. 이때는 내 가슴도 미상불 울렁거리며 얼굴이 좀 화화하였다. 여기서 만일 더벙이를 저 하는 대로 놓아준다면 아까처럼 달아날 모양이니 순사에게 채일 것은 묻지 않아도 알 노릇이다. 그러나 나는 차마 이 어린 것을 순사의 손에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허락지 않았다. 어떤 죄를 범한 것인지도 아직 자세히 모를 뿐만 아니라 만일에 집이 있고 부모가 있는 아이 같으면 이 추운 밤중에 이 꼴을 해가지고 골목 다름질을 할 리는 만무할 것이다. 더구나 섣달 금음날 밤에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두르고 앉아서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을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나 누이에게 오늘 밤에 자면 눈썹이 흰다든가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무들과 모여 앉아서 설빔 자랑을 서로 해가면서 유짝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이 눈 덮인 추운 거리에서 왜 헤매고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새삼스럽게 더할 수 없이 불쌍한 생각이 났었다. 그렇다. 이 밤을 그대로 새한들 이 아이를 찾아줄 사람이 누구며 불쌍하다 할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 날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러할 것이다. 이 아이에게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부모가 없는 것처럼 명절도 또한 없는 것이다. 명절은 그만두고 단 1시간 앞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냉정하다고 탓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아이와는 각각 딴 길을 걷는 별천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뱃속 편할 것이다. 순사는 무사히 지나갔다. 나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서 저편으로 가는 순사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다. 순사에게는 너무도 미안한 노릇인 것 같았다. 내 겨드랑이에 착 붙어서 끌려오던 더벙이는 이제야 살아났다는 듯이 가늘게 한숨을 내어 쉰다. 나도 길게 숨을 한 번 내돌렸다. 그리고 더벙이를 껴안았던 팔을 놓으면서 봐라, 너를 해롭게 하려고 너를 붙들었겠니? 무슨 은혜나 베풀어 준 것처럼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더벙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흑흑 흐느낀다. 그러지 말고 바로 말해. 너 부모 있니? 없어요.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의 상상은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그럼 너 어디서 자고 어떻게 먹고 사니? 묻지 않아도 번연히 다 아는 노릇이면서도 나는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자는 것은 장교다리 밑에서 자고 먹기는 얻어먹고 살아요. 아니, 이 추운데 다리 밑에서 어떻게 해? 움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여럿이 함께 자요. 나는 그 전에 그자들 속에도 두목이 있고 그 두목은 대개 아편쟁이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얼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속에는 어른들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너희들더러 밥 같은 것을 얻어오라고 하면서 드러누워서 아편만 빨고 있지? 슬쩍 이렇게 넘겨짚어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나는 더벙이의 말이 고지 들리지 않아서 은근히 가봤으면 하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얘야,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바로 말해. 너하고 지금 같이 가봐도 괜찮겠니? 그러세요. 그렇지만 퍽 더러운데요. 근데 네가 그 싸가지고 있는 것은 대체 뭐니? 이건 떡이에요. 떡? 그래, 그 떡은 어디서 났어? 더벙이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말끝을 어물어물하며 머리를 숙인다. 예, 이리 따라오너라. 추운데 국밥 사줄게. 하고는 더벙이를 앞세우고 아까 먹던 선술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까보다 사람도 몇 없었다. 나는 국밥을 한 그릇 더벙이에게 사주고 약주를 몇 잔 또 마셨다. 그런데 그때 아주 단념이나 한 듯이 잊어버렸던 신맛지 생각이 솟아올랐다.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즈음에 밤송이처럼 움츠리고 앉아서 개걸이나 들린 것처럼 국밥을 훌부석 퍼넣는 더벙이가 흘끗 보이며 장교다리 밑에 광경이 떠오른다. 돼지우리처럼 어리에 놓은 움막 속에는 주림과 추위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고는 또 그 흔한 전등불 하나도 못 달고 가물가물하는 석유 등잔 밑에서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신음하는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여윈 얼굴이 눈앞에 얼른 지나간다. 시계는 벌써 12점을 지나갔다. 에라, 그만둬라. 내게 신맛지가 가당키나 하냐. 이왕 호라비로 사는 몸이니 당초부터 단념해둘 노릇이지. 다만 한 푼이라도 집에 가져가서 약이라도 사 쓰는 것이 옳은 도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더벙이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우리 둘은 장교 밑에 도착했다. 과연 거기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쓰레기통 쇠임직한 움막이 개천성축을 의지하여 있다. 지붕과 소위 벽은 무엇으로 얽어놓았는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불규모하게 함부로 누덕누덕 덮인 모양은 차라리 돼지우리만도 못한 것 같았다. 더벙이가 먼저 거정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다 자우? 하고는 성냥불을 탁 긋는다. 봉돌이니? 노장 중소리 같은 굵직한 소리가 여물지 못한 대로 그 속에서 들려나온다. 옳다. 이놈이 아마 거지 두목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지릅을 대며 동정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벙이의 이름이 봉돌인 것도 이제야 알았다. 남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따라온 것은 배달부의 주제면서도 신문사에 드나든다는 자세로 그랬었다. 바로 무슨 기사거리나 구하는 듯이 말이다. 나는 더벙이의 안내로 허리를 굽히고 움막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손가락 길이만한 양초 토막에다 불을 켜놓고서 사자 대가리처럼 머리가 헙수룩한 사내가 일어앉은 채로 허리를 굽히면서 이런 누추한 데를 어떻게 오십니까? 얘한테 지금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참으로 그런 고마울 데가 없네요. 황송하다는 듯이 말한다. 그 사내 곁에는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지만 좁쌀부대 같은 것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운 몸뚱아리가 굵직굵직하니 보인다. 그 속에서는 이따금 신음하는 숨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바람이 확 부을 때는 찬 김과 함께 무슨 악취가 코를 스쳐간다. 나는 앉을 생각도 안 하고 두 손을 무릎에다 버티고 구부린 채로 그 사내에게 무슨 말을 물어보려 할 때 그 사내가 물끄러미 나를 바라다 보더니 아니 당신 이춘식 씨 아니시오?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좀 놀라운 듯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는 주름 잡힌 미소를 띄운다. 나도 의외로 놀랐다. 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는 듯하지만 누구인 줄은 조련히 알 수가 없었다. 나를 모르시오?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왜 저 그전에 시일보사 지을 때 목수일 하던 박천식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세요? 나는 손으로 무릎을 치며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다. 다 팔자소관이죠. 근데 지금도 그 신문사에 다니는구려. 그는 한숨을 땅이 꺼지게 쉬고는 내 옷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네, 그런데 참. 나는 반갑다는 것인지 가엾다는 것인지 모르게 이렇게 끄떡없는 말을 한마디 하고는 산산한 웃음으로 다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30이 채 못된 그였지만은 두 볼은 여윌대로 여위고 좀 대머리진 듯한 이마에는 세상 고통을 말하는 주름살이 죽죽 가로놓여 있다. 희게 바랜 입술은 수세미 같은 수염에 눌리고 큼직한 두 눈과 양미간에는 검정 구름장이 떠도는 듯하다. 나는 차마 더 말할 용기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는 이상스런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것 좀 보시오. 나는 거기 짓다가 2층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그는 무릎만 남은 왼편 다리를 내놓으며 세상을 원망하는 듯이 가는 미소와 함께 또 한숨을 내쉰다.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그때 이 사람은 1등 몫으로 뽑혀서 시일보사 신축지에서 집을 짓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사람과 우연히 알게 돼서 피차 술도 몇 차례 나눠 먹은 적이 있다.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불행히 낙상을 해서 까무러치기까지 하고 중상을 당한 결과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후 나는 한 번도 찾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줄까지는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내 눈에 안 보이게 된 그때부터 나는 기억에서 아주 그를 쓸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시골 댁은 어딘데 여기서 이렇게 참혹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시골이 어디 있습니까? 내외라고 명색해가지고 새빵살이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니까 계집이라는 것은 달아나버리고 그러니 병신 몸이 벌지 못하고 죽기 전에야 이 노릇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가 친척이야 시골에 있다고 하지만 내 이런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찾아간들 하루 이틀 말이지 누가 반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빌어먹기를 좋아하리까마는 내 것 없고 벌지를 못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직도 다 안 들어왔습니다만 애 어른 할 것 없이 6, 7명이 이 움막 속에서 사는데 모두 나와 비슷비슷한 팔자를 타고난 병신들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한히 침착한 듯 하면서도 말끝만은 연해 떨리는 듯 하였다. 그러면 더벙이는 어디가 병신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나는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얼른 생각을 돌렸다. 대체 이놈의 세상이란 몇만 층이나 된단 말이냐? 나보다 더 기구한 운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 밑에도 또 있고 또 있으니 아니다. 나도 나중에는 이네들과 손목을 같이 잡고 다니게 될 것이다. 없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말이다. 아, 세상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곳이다. 사람을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소나 말처럼 부려먹다가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병신이 돼서 다시는 부려먹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내쫓아버린다. 아니, 소나 말은 부려먹다가 못 부려먹게 되면 잡아라도 먹거니와 사람 못 부려먹게 된 것은 쓰레기통에 쓸어넣는 진개, 즉 먼지와 티끌처럼 취급을 한다. 인간의 폐물은 저 우마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을 이놈의 세상이 만들었다. 점점이 뜯기며 갈기갈기 찢겼으면 차라리 콧속이나 시원하지. 이때 나는 아까 술집에서 뜯던 갈비 생각이 문득 났다. 이놈의 세상을 갈비 뜯듯이 씹어 뜯지는 못할진데 차라리 최후까지 점점이 뜯기고 뼈까지라도 짓씹혀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생각하였다. 아, 돈, 이놈의 세상. 대체 이놈의 세상, 이놈의 돈을 소나기에 넣고서 흔드는 놈은 대체 누구이며 그 밑에서 목을 잘려 끌려다니면서 짓밟히고 씹히는 놈은 누구인가? 뼈가 빠지도록 일하던 놈은 굶어서 죽고 그렇다 빌어먹기 뿐이랴. 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네들을 바라볼 때 도리어 나보다 달관한 선배의 느낌이 있는 듯하였다. 나는 가슴에다 불이나 떼는 것처럼 열이 확확 치밀며 답답증이 나서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50전짜리 은화 한 푼을 남기고는 있는 대로 그네들 앞에 다 털어놓고서 뛰어나왔다. 눈을 날리는 사나운 바람은 여전히 음산과 우울로 가득 찬 밤하늘을 으르대며 내리친다. 이것은 미구에 닥쳐올 생명의 봄을 꿈꾸는 대지의 순환이다. 권구연 작가의 단편소설 폐물 낭독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